네, 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완도의 한 양식장에서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담긴 검은 봉지가 발견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네, 경찰은 고유정이 제주에서 완도로 향하던 바닷가 위에 버린 남편의 시신 일부일 가능성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어제 기자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었는데 기자들이 모두 다 보이콧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장관이 브리핑을 강행했습니다. 기자 없는 기자회견이 된 셈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법무부 브리핑실에 한 명의 기자도 없는 텅 빈 모습입니다. 박 법무장관이 혼자 인사를 하고 준비한 회견문을 읽고서 퇴장을 했습니다. 질문 말라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기자 없는 기자회견. 과거사위 활동 브리핑에 대해서 질문 자체를 박상기 장관이 거부했습니다. 또 질문을 안 받겠다라는 법무부의 일방 통보에 물어야 하는 직업이, 물어야 하는 책임이, 물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기자들이 그렇다면 그 브리핑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다. 라고 보이콧을 하는 초유의 상황이 어제 연출된 겁니다. 빈 기자실에서 박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핑을 강행했습니다. 준비 자료를 읽고 떠났습니다. 일각에서는 과거사위가 무리한 수사 권고를 한 것 아니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을 애초에 차단하기 위해서 질문을 받지 않겠다라고 박상기 장관이 이야기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기자들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이 박 장관이 무슨 내용을 브리핑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윤지호에게 호화 호텔비를 지원해서 국고를 낭비했다. 박상기 장관과 또 연관이 되는 기사입니다. 의원 출신의 변호사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민감용 청장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윤지호도 사기 혐의로 고발이 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숙소 지원 기간은 1.6일이고 1박당 평균 지원금은 68,600원인데 이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윤지호에게 지원됐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윤지호가 고용한 사설경호원에 호텔방 숙박비까지 법무부가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거 국세 낭비다, 국고 낭비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빈 브리핑에 이어서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고 이희호 여사의 애도하는 조화와 조전을 전달했습니다. 동생 김여정을 통해서 전달을 한 겁니다. 이희호 여사, 남북관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됐다. 김정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의용 안보실장과 박지원 의원이 김여정을 만났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합주에서 이 모습도 살펴보시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르웨이 방문 중인데요. 이달에 6월 안에 한미회담 하기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어야 한다.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언급을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라면서 북한 김정은에게 결단을 촉구한 건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달 남북 정상회담 이 발언이 과연 북한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서 무언가 남북 정상회담을 갖기로 어느 정도 합의를 한 후에 나온 발언인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 혹은 우리 측의 일방적인 구상인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론을 박 이야기가 많습니다. 과연 문 대통령의 바람대로 이달 안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554억이 엉뚱한 17만 명에게 나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고용부의 자체 점검에서 드러났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요, 우리의 세금으로 정부가 사업체에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정말로 자영업자도 어려운 분 많은데 그중에서도 더 어려운 30인 미만의 사업장 분들에게,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주는 돈인데 그중에 무려 554억 원이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 월급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펑펑 퍼졌다는 겁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퇴사자까지 이 돈 다 챙겨갔어요. 야당에서는 졸속 정책 부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앞거는 우리 정부의 해명입니다. 이거 완벽한 사전 체크가 어렵다. 계속 퍼주겠다는 얘기인 건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진 칼의 2대 주주인 KCGI가 조현민의 복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책임 경영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조현민, 물컵 갑질 등 기업 가치를 훼손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진칼의 이사들이 대부분 대주주의 일가의 이익만을 앞세웠다라고 2대 주주가 비판을 했습니다. 이사회의 역할을 묻는 서한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진그룹 측은요, 보도자료를 내고 조현민 전무의 복귀는 검증된 마케팅 전문가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로 오늘은 노영희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미래, 더 나아가 국회의 미래, 박용진 의원, 대한민국 청와대와 그리고 여가부 장관 출신의 김희정 전 장관 모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모처럼 몇 년 만에 돌아온 돌직구의 안방마님 최영길 시사평론가도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방 도련님 아니에요?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요. 나홀로 기자회견. 박상기 법무장관이 기자들도 없는 브리핑을 왜 강행했을까? 그리고 애초에 왜 질문을 안 받았을까?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완도의 사체가, 이 완도의 한 양식장에서 사체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 봉지가 발견되었답니다. 잠시 후에 그 실체도 파악해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요. 줄줄이 피소, 윤지호가 여기저기서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과연 무엇 때문에 고소를 당했을까요? 홍준표 전 대표의 이름도 나왔다고 하는데 잠시 후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오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기자 없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발표문만 홀로 읽고 쓸쓸히 퇴장을 했습니다. 왜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아서 이런 보이콧 사태가 연출된 걸까요? 전말부터 함께 보시죠. 네, 지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브리핑룸에 들어섰는데 이게 평소와 다른 모습입니다. 뭔가 수군수군대는 음성도 없습니다. 기자들이 앉아 있어야 할 기자실, 기자석에 단 한 명의 기자도 배석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부 소속의 이제 국회 방송 기자만 앉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KTV죠. 국회 방송이 아니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준비한 저 브리핑은 취재하는 기자들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내용을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이에요. 기자들이 모두 브리핑을 보이콧했다는 것도 이례적인데 이 사실을 보고 받고도 그냥 나홀로 브리핑을 강행했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어제의 장면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시간 순대로 저희가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기자 없는 기자회견은 기자회견이 아니죠. 그냥 회견이죠. 회견도 아닌가요? 어제 오후 1시 13분 장관 브리핑 80분 전 1시간 20분 거의 직전입니다. 이 정도. 법무부가 기자실에 통보를 합니다. 장관 발표 이후 별도의 질의응답은 하지 않을 예정. 그러니까 질문 안 받겠다. 통보한 거예요. 그러자 기자단은 황당하죠. 아니 묻는 게 기자의 역할이고 듣는 게 기자의 역할인데 묻지는 말고 듣고만 앉아있으라고 하니까 기자들이 수차례 요구할 수밖에 없죠. 아니 장관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러자 오후 2시 15분 전, 그러니까 장관 브리핑 바로 직전 15분 전에 법무부가 답변을 합니다.
브리핑 자료에 충분한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기자들이 질문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기자단이 그렇다면 회견장에 가지 않고 내용도 다루지 않겠다라고 장관의 브리핑을 보이콧합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 시각에 나홀로 발표를 강행합니다. 그렇다면 기자들이 박상기 장관에게 과연 무슨 질문을 하려 했는지 저희 법무부 출입기자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건 동아일보 채널A뿐만 아니라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모든 기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기자들이 묻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법무부의 과거사위 진상조사단. 이 진상조사단이 검찰에게 윤지호, 장자연, 김학의 사건의 수사를 권고했는데 다 무혐의로 드러나면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이 과거사위가 왜 배포했는지, 그리고 무리한 수사를 권고한 데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서 주무부처 책임이 있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어떤 입장인지를 물으려 했다는 거예요. 같은 기자인 제가 봤을 때 당연히 기자들이 물어야만 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결국 질문을 받지 않기로 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 출신에게 바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김희정 장관이 여가부 장관을 네. 또 수행하면서 많은 여가부 출입 기자들과 또 브리핑을 가지셨잖아요. 네. 기자들에게 질문 안 받겠다고 해서 기자들이 이렇게 보이콧한 적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죠. 저희 부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기자가 없는데 기자회견이라니요. 이거는 아까 홀로 브리핑이라고 굉장히 앵커께서 점잖게 말씀하셨는데 원맨쇼도 아니고, 더군다나 내용 자체가 과거사위원회에 대한 진상조사를 1년 6개월을 한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중요하게 하면서 현재 스코어 국민들하고 소통을 안 하겠다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과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사사시 밝히면서 현재 이 시점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거 상당히 모순됐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안타까운 거는 법무부는 부처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한 40여 개 언론사가 등록이 돼 있고 등록 기자만도 266명이더라고요. 많네요. 네, 부처 중에서 가장 많은 부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40여 개 언론사 266명의 기자들과 약속을 한 약속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그분들만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등록되지 않은 기자단들도 이런 날 이렇게 옵니다. 예를 들어서 KTV 같은 경우는 법무부만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데 다 오는데 거기는 정부 돈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 카메라 하나 달랑 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1년 6개월의 과거사위 진상조사단 그 내용을 단 8분에 혼자서 읽고 가버렸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그게 장관으로서의 책무고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그 내용인지를 묻고 싶어요. 그런데 특히 소통을 굉장히 강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통이라는 거는 쌍방향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만 상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그러면은 여기서 과거사 진상조사위를 통해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되고 이렇게 1년 6개월간 온 국민이 관심을 가졌는데 거기서 얻은 결과는 무엇이고 앞으로는 여기서 나온 후속 문제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조금 이따 다룰 장자연 사건에서 후속으로 윤지호 사건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우리 국민들은 너무 궁금한데 누구하고 질의응답할까요, 장관님? 묻고 싶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네. 기자들이 하려 했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법무부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물어서 조금 전에 이제 소개를 했는데 네네네. 기자들이 물으려 했던 질문이 사실 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궁금한 내용 아닌가요? 그런데 아까 뭉뚱그려서 나왔지만 사실은 과거사위가 다룬 이 재수사를 촉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걸 하나 여쭤보면 제가 만약에 기자 입장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이런 거예요. 자, 과거사위에 대해서 발표를 장관이 하셨는데 8분의 내용에 디테일한 내용은 없었어요. 그럼 제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 말입니다. 과거사위에서 권고를 한 게 아니고 아까 권고했다고 하는데 이거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 권고보다 강하게 반드시 재수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수사단이 얼마 지나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특수성폭력 잘 모르겠다. 그다음에 이전 정권의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한 거 무혐의다. 그럼 그냥 뇌물 한 1억 7천여만 원 찾아냈는데 뇌물로 기소한다. 그럼 국민적인 궁금증은 처음에 이게 굉장히 별장 성접대라고 얘기했지만 성접대가 아니고 그건 윤중청과 김학의 입장이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많은 피해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지금 이 수년간 묻혀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뇌물도 오갔다면 이건 중범죄 아니냐. 그다음에 이전 정권에서 법무차관으로 발탁을 해놓고 무리가 터지니까 경찰, 검찰에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했느냐. 이거 명명백백히 수사해서 진위를 밝혀달라. 이게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참 답답했던 게 공소시효가 간당간당해요. 이 공소시효 누가 까먹었냐? 검찰이 까먹은 거 아니냐. 2013년, 14년에 수사 제대로 했으면 왜 촉구를 했겠습니까? 법무부의 뭐 과거사위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질문할 게 너무 예, 과거사위가 발표한 것과 이 수사단이 발표한 것과 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하나도 드러난 게 없어요. 뭔가 용두상. 예. 그렇다면 뭐하러 법무부에서는 강하게 촉구까지, 재수사를 촉구까지 했겠느냐. 이런 문제예요. 아까 뭐 고 장자연 씨 수사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게 여러 건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8분 발표를 했다면 기자들과 질의응답이 사실 1시간도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한할 수 있었는데 대표적인 질의응답이라도 장관께서 받으시고 사실 질의응답을 아예 안 한 게 아니라 장관은 기자 질문 받지 않겠다. 대신에 다른 관계자들에게 물어봐라. 충분히 답변해 주마. 이런 이야기는 했어요. 백브리핑 서비스는 남겨두긴 했는데 사실은 기자들이 묻고 싶은 건 주무부처의 수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과의 소통 문제에서 문을 닫았다는 비판을 면킨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예. 봅니다. 그럼 여기서의 궁금증은 박용진 의원님. 어차피 기자들이 뭐 질문할 건지는 다 예상을 했고 네. 내가 기자들의 질문을 안 받는다면 그 이후에 어떤 반응들이 나올지도 다 예상을 했고 지금 이 논란이 있을 것도 아마 예측했을 텐데 그렇죠. 왜 박 법무장관은 이걸 알면서도 저랬을까? 그러기가 저도 궁금한 내용이고요. 제가 여당 의원이니까 이런 거는 좀 디펜스 해주겠거니 생각하시면 오해시고요.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기자라고 하는 직업은 물어야 기자다. 그래서 어떤 것도 질문할 수 있다. 여기서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뜻이다. 질문을 하거나 물어뜯거나 둘 중에 하나다. 예. 그렇게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검찰의 과거사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요. 보수 쪽에서도 불만, 진보 쪽에서도 불만입니다. 예. 당연히 국민적인 의혹이라든지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자들이 질문할 수가 있고 그에 대한 답을 이 위원회를 만들도록 했던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듣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도 알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을 기대를 하고 있었을 텐데 질문은 받지 않겠다. 내가 읽고만 갈란다. 대변이라고 얘기해라. 그러실 거면 굳이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유튜브 방송 하시면 되고. 유튜브 하셔라. 예. 그리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 이메일로 기자들한테 전달하시면 될 일을 굳이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었다. 그리고 기자들과 이런 마찰이 생겼으면 저는 이 순간부터는 이제 법무부 장관과 또 그 법무부 대변인에게도 좀 나무라고 싶은데 이렇게 마찰과 갈등이 벌어졌으면 그거를 좀 어떻게 좀 그 잘 넘어가기 위한 관리하기 위한 또 협의와 조정을 좀 예. 진행하는 게 맞지. 저렇게 니네는 떠들어라. 나는 그냥 내 할 말만 하고 갈란다. 이런 식으로 불통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게 다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게 부담으로 온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화가 나서 제가 지금 그래서요. 예. 좀 저는 이거 비판받을 만한 어떤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 주무장관이 그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가지 정도 대답하시고 나머지는 자세한 내용은 대변인이나 관련 실무자들이 답하도록 하겠다고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정도도 열어두지 않는 태도 때문에 좀 답답한데요. 2016년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공개로 국방부가 진행하겠다고 그래가지고요. 그 당시 기자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카메라와 사진 기자들이 카메라와 이 사진을 다 밑에다 내려놔 버렸어요. 안 찍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도 국방부가 됐고 그리고 저 관련 사진도 주지 마 이래가지고 거의 뭐 막말에 대한 항의와 비공개에 대한 얘기였는데 국민들은 궁금하고 근데 그 당시에도 한일 군사보호협정과 관련해서 비판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비공개로 진행하려고 그런 겁니다. 우리 정부가 이전 정부, 박근혜 정부든 문재인 정부든 간에 분리할 때 숨기려고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반드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나무라시면 듣고 그렇게 해서 또 변화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뉴스입니다. 완도의 한 양식장에서 시신이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 봉지가 발견돼서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고유정이 바다에 유기한 전 남편의 시신 중 일부로
일부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어디서 어떻게 발견된 건지부터 함께 보시죠. 완도 가두리 양식장의 한 어민께서요,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양식장 청소 중에 검은 그 비닐봉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동물이나 사람 사체로 추정되는 물체가 보여서 너무 깜짝 놀라서 바다에 버리고 바로 신고를 했다라고 현재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은 이 양식장 어민의 신고 내용을 받아 듣고 윤지호래요. 죄송합니다. 고유정이 제주에서 완도로 가는 배 위에서 버린 시신의 일부가 조류에 쓸려 내려가서 양식장에 도달할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그 일만의 가능성에 대해서 경찰은 현재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영일 평론가님. 네. 일단은 석연치 않아요. 석연치 않아요. 일단은 확정되진 않았으니까 지금 수색을 하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근데 전 여기서 주목한 게 뭐냐면 검은 비닐봉투예요. 사실 그동안 보도됐을 때는 제주에서 종량제 봉투를 산 것으로 보도가 됐어요. 종량제 봉투와 검은 비닐봉투는 다릅니다. 예. 그 종량제 봉투는 저는 의문이 있었어요. 김포에서 소각한 상태로 뼈 조각으로 의심되는 것이 찾아졌어요. 이게 폐기물 업체에서 찾아낸 건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알지만 지자체별로 종량제 봉투가 다릅니다. 다 다르죠. 네네. 제가 서초구 마트에서 사가지고 저희 집이 동작구인데 동작구에서 버리면 수거 안 해가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서 어떤 종량제 봉투길래 제주에서 샀는데 완도에도 버리고 김포에도 버렸는데 이게 처리가 됐단 말인가? 어쩌면 이게 검은 비닐봉투일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듭니다. 안타까운 건 그 어민께서 정말 놀라셨겠지만 그걸 바다에 다시 던지지 말고 두셨어야 되는데 예. 그럼 지금쯤 뭔가 분석에 들어가고 있을 타이밍인데 이걸 지금 다시 수색해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또 얼마나 끔찍하고 놀랐으면 그걸 바다로 두고 던졌겠습니까? 전 굉장히 그분이 직감적으로 사람이 느낀 것이 매우 그 사체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네. 빨리 좀 찾아져서 여기에 대한 진위가 밝혀지고 고유정의 정말 엽기적인 이 살인 행각에 정말 단서들이 좀 나와주길 기대해 봅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님, 이 완도에서 다시 이제 그 어민이 버렸기 때문에 경찰이 그 버린 봉지를 다시 수색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재활용 업체에서 발견됐던 그 시신이 지금 DNA 분석이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뼈 조각에서는 DNA 검출이 안 되고 있다. 어쩌면 지금 이 어민이 발견했던 그게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체 없는 살인 사건이라고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건들 중에 어떤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거가 너무 많아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유정이 사실은 말한 거 이외에 다른 증거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뭐 혈흔도 처음에는 약물 검사해봤더니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는 겨우 뭐 나온 것 같다. 근데 이 정도는 사실은 변호사가 얼마든지 뒤집을 수가 있는 증거들이에요. 만약에 시체가 정말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온다면. 그래서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어제 또 들은 얘기에 의하면 고유정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거의 안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진술을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그걸 단서로 해서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만들어가지고 혹은 증거를 찾아가지고 뭐 재판에 넘길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사실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뭐 고유정이 뭐 자기가 했다고 말했는데 뭐가 걱정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아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반드시 또 다른 증거들이 나오게끔 찾아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바로 저 어민께서 놀래서 버렸겠지만 사실은 저게 매우 중요한 단서였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뭔가 의문점이 지금 더해지고 있습니다. 고유정이 재혼한 현 남편의 아이가 얼마 전 사망했다는 소식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 아이를 고유정과 함께 살고 있는 집에 데려온 지 이틀 만에 숨진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서 의문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고유정과 함께 살고 있는 집에 데려온 지 이틀 만에 아이가 숨진 겁니다. 지난 2월 28일 고유정의 현재 남편이 고유정에게 아들 A군을 직접 키우겠다. 데려와라. 당시 고유정이 양육에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친모가 안타깝게 숨진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주에서 외할머니와 생활을 하던 이 A군을 데려와서 함께 생활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데려온 지 단 이틀 만에
3월 2일 A군이 자다가 숨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고유정의 현재 남편은요, 아이와 함께 잠을 잤는데 깨어보니 숨져 있었다. 내 다리가 아이 몸에 올라가서 그랬는지라고 충격을 받아서 말을 잇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경찰 조사 결과였고요. 당시 고유정은 옆방에서 따로 취침을 하고 있었다. 일종의 이게 뭔가의 어떤 알리바이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찰은 이 부분도 좀 의심을 하고 있어요. 고유정은 옆방에서 따로 취침. 남편과 아이가 함께 잠을 자고 있었는데 남편은 잠이 들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고 다만 아이는 질식을 해서 숨진 것으로 국가수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경찰은 고유정의 의붓아들의 일종의 의문사에 대해서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자, 허은하 수사님. 이게 경찰이 이걸 들여다보겠다고 지금 밝혔어요. 데려온 지 이틀 만에 죽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뭐 신생아나 영아가 아니라 지금 44살을 꽉 채운 어린이였다는 거예요. 네. 5살. 사실상 5살인데 5살이 이렇게 질식사로 쉽게 숨진다? 아이를 키워보신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좀 쉽게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그렇죠.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나이 되면은 혼자 뒤집고 아니면 팔로 밀어 제치기도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을 보면서 고유정 사건은 정말 이보다 더 끔찍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그 끔찍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나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는 고유정이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요즘 거짓말을 읽어내는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정치인들이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거였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고유정 때문에 내 남편, 내 이웃, 이제는 엄마까지도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끔찍한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 그 나이 되면은 자기 몸 자기가 가룰 줄 압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5세, 네. 만 4세. 과연 질식사로 허망하게 그렇게 물론 숨질 가능성도 있다. 배제할 수는 없지만 김 장관님 경찰도 뭔가 석연치 않으니까 이틀 만에 어떻게 아이가 죽었다. 석연치 않다. 네. 그렇잖아요. 주변 인물이, 가까운 주변 인물이, 그 의붓아들도 죽고, 전 남편도 죽고, 뭐 가족 수가 빤한데 가까운 사람들이 다 죽으면 그 중심에 선 인물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시체 유기하는 과정에서나 이렇게 보면 굉장히 뭐 약물 사용이나 이런 거에 뭐 좀 지식이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경찰의 초동 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추가해서 검사를 했어야 될 두 사람에 대해서 놓친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무슨 부분이냐면 그 질식사한 아들에 대해서는 아마 약물 검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같이 자고 있었던 남편에 대해서도 약물 조사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지금 나오는 정황으로 봐서는 그렇군요. 남편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해놓고 아이에게 손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했어야 되지 않나. 예. 그거를 입증할 방법은 없을까, 지금이라도. 네.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역시 펜션에서 그 살인 사건을 할 때, 과연 아이는 게임만 하고 있었을까? 자기 친자식.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그런 몹쓸 짓을 하고 있을 때, 아이에게도 혹시 뭐 재우거나 뭐 이런 약물 사용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이제 뭐 화학과 전공이라고 밝혀졌고 약물 사용이 익숙하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세 가지 연장선상에서, 소위 그 목격자 내지는 함께 있었던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깜쪽같이 그 등장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경찰의 초동 수사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너무나 잔혹하고 또 정말 이 가까운 거 그리고 얼굴 나오는 거 보면은 정말 이렇게 일반 범죄자들하고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진실 규명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설명 중에 혹시 이제 시체가 발견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중형을 받지 못할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다행히 제가 판례를 좀 봤더니 시체가 발견되지 않아도 실종이 된 게 아니라 사망이 된 게 확실할 경우에는 시체가 발견되지 않아도 이제 유죄로 입증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실종 가능성은 없는 거고 사망된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죄가 되는데 다만 이제 사형까지 가느냐 아니냐에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고유정이
현재 남편과의 가정 생활을 매우 집착하리만큼 중요하게 여겼다. 전 남편을 방해물로 여겼다. 그렇다면 동일한 경찰의 논리대로라면 현 남편과 이 현 남편의 전 아내 사이에서의 의붓 아들도 고효정이 혹시 방해물로 여긴 것은 아닌가. 경찰은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타까운 상황은 이 숨진 전 남편이 이 아들에 대한 정말로 애틋하고 각별한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이 지금 뒤늦게 알려지면서 더욱더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 숨진 남편의 이야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변인들이 이 숨진 전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아들을 보여주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없는 형편에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내주느냐라고 답답해서 물었겠죠. 그러자 이 숨진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당장은 아들을 내가 못 봐도 나중에 아들을 만나면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평소 지인들에게 본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요. 이 사실은 이분이 특별히 아들에 대한 사랑이 특출났다기보다 박용진 의원도 있지만 모든 아빠들이 본인의 아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일반적인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어요? 아들이 천재 같다, 잘생겼다, 이렇게 아들을 좋아했었던, 어린 아들을 좋아했었던 남편이 잔인하게 사망을 한 건데 이 강 씨의 차량 블랙박스에서도 아들을 그리워하는 이 노랫말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가 저희들 확인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박용진 의원님, 이제 와서 이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이렇게 허망하게 떠날 줄 알았으면 그렇게 양육비도 꼬박꼬박 보내고 보지도 못한 아이를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갔다가 참혹한 일을 이제 당한 거고요. 또 아들이 같은 공간은 아닙니다만 한 펜션 안에 있을 때 이런 또 몹쓸 일을 당한 게 되니까 저렇게 아이에 대해서 사랑과 애정을 그리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담고 있었던 아버지의 최후가 그랬다면 참 슬프죠. 정말 주변 사람들이 힘들 정도로 슬픈 이야기이고요. 아이를 못 만났던 그 몇 년 동안 아이를 보고 싶어서 면접을 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을 청구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했고 또 양육비와 관련해서도 본인이 이렇게 그 대학에 강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업에 따른 어떤 그 강사료를 받는 것이 넉넉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면서 그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이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 때문이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무겁게 와닿습니다. 이 일이 이제 재판까지 가고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그 피해자가 아이를 생각하고 사랑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 나면서부터 계속 걱정이었던 건 그 아들입니다. 아이를 어떻게 보호하고 이 아이가 최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아빠는 저렇게 참혹한 최후를 맞았고 친엄마가 그 살인자, 가해자로 이렇게 결론이 나고 간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이게 이제 다른 가족들, 삼촌 또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계시는 걸로 아는데 이 아이에 대해서 정말로 지극정성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아이를 보호하고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 고유정이 그런데 이 전 남편에게 보였던 이 잔인함과 다르게 평소 이웃 주민들에게는 포커페이스, 그러니까 또 다른 얼굴을 장착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른바 고유정의 두 얼굴. 고유정의 동생이 인터뷰를 했어요, 언론사에. 네. 고유정의 동생도 지금 놀라고 있는 거예요. 누나가 그럴 거라고 전혀 생각 못했다. 착하고 배려심 있고 정신질환 없었다. 전 매형과 내가 듣기로는 갈등도 없었다. 동생은 지금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고유정의 이웃 주민들도요. 원서 인사도 잘하고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다. 인터넷 카페에 이런 거 저런 거 생기면 고유정이 친절하게 먼저 나눠주고 베풀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고유정이 이 고유정인지 상상도 못했다. 주민들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 앞에서는 고유정이 돌변했다라는 겁니다. 순진 전 남편의 동생은요. 아이 앞에서 흉기를 들고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어떤 광적인 행동을 해서 형이 충격을 받고 이혼을 한 거다. 그러니까 왜 두 사람이 이혼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 남동생의 이야기에서 좀 유추가 됩니다. 아이 앞에서 흉기를 들고 이런 발언을 해서 형이 충격을 받고 이혼을 한 거다. 그러면서요. 고유정은 철저히 이중적인 사람이다. 앞에서는 착한 척 잘 웃는데 집에서는 돌변을 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허나 소장님. 네. 전형적인 포커페이스. 그렇죠. 뭐 부부의 일은 부부만 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부부의 일이기 때문에 나와서는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 모든 사건을 봐왔잖아요. 고유정 사건에 대해서 그 행위를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진짜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이제 거짓말을 읽어내야 되는 그 시점까지 왔는가. 내 남편, 내 부인, 내 아들, 딸, 부모님 그리고 이웃 산촌까지 두려워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인사도 못 놔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고유정 씨는 저렇게 자신의 얼굴만 가리고 처음에 뭐 버스에서 내릴 때도 보니까 머리를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랬어요? 자신의 머리를 잡고 보이지 않도록 노력했던 모습 그리고 지금 가족들은 지금 땅을 치면서 지금 아파하고 밀쳐내면서 어떻게든 고유정의 얼굴을 보겠다라고 하는데도 본인은 너무나 말짱하잖아요. 그 모습에 저희가 더 흥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보니까 본인의 머리를 잡고 있네요. 네, 머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앞에 나왔을 때도 기자가 그래서 지금 자세히 봤는데 기자가 머리를 이렇게 잡고 하려고 하는데 제쳐지지 않는 이유가 손에 보이지는 않는데 뭔가 이렇게 잡고 있지 않나라는 유추가 좀 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선 그만큼 자신을 아끼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머리를 분명히 잡고 있네요. 네, 잡고 있으면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정말 끔찍한 여자입니다. 자기 하나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이중적으로 살고 있어도 저희가 정말 몰랐던 거죠. 말씀하셨던 그 포커페이스. 포커페이스. 네, 우리 포커페이스를 주의해야 합니다. 유가족들의 이야기, 이 사망한 남편의 아버지와 동생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왜 저래요? 사형이죠. 좋은 돈도 써서 몇십 년 살다가 가석방 될까봐. 그럼 저희 아픈 치료는 누가 해줍니까? 지금 동생의 이야기가 사형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요. 고유정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는 청원이 지금 뭐 10만을 돌파했다고요? 10만 돌파했습니다. 이게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고유정 사건 터진 걸 생각해 보세요. 연일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이 점점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놀라고 있을 뿐인데 이게 지난달 25일에 제주에서 벌어진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번 달 들어와서 이제 범인이 검거되면서 커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사이에 이 고유정은 이 사건의 내막을 우리가 알고 나니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될 인물 아니냐라고 하는 청원이 등장을 한 거고요. 벌써 10만 명을 돌파했다는 건 상당히 빠른 속도죠. 상당히 빠르죠.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넘으면 청와대가 답변을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불과 지금 이제 며칠 되지 않은 상황에서 10만을 돌파했고 저는 굉장히 수십만까지 갈 것 같은데 아까 말씀을 보시면 이게 전 포커페이스가 아니라고 분석을 해요. 아, 그래요? 포커페이스는 내면에는 악마의 얼굴이 있는데 선량한 얼굴로 가면을 쓴 것인데 그렇죠. 저는 저 이중적인 두 개의 모습, 친정이 기억하고 있는 모습과 전 시댁이 기억하고 있는 모습 두 개 다 고유정일 것 같아요. 둘 다 고유정. 예, 왜냐하면 자신의 친정 집에서 자기가 착한 딸로 포장을 해야 할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가족들은 우리 누나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우리 아들에게 이 전 며느리는 굉장히 못되게 포악하게 굴었다. 지금 이 두 개의 모습은 다 고유정인데 왜 이런 극단적이고 엽기적인 살인까지도 치달았는지 그 건트리거가 뭔지 지금 프로파일러 5명이 투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현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방어 심리에서 이런 죄를 저지른 것 같다. 그럼 사실은 자신의 그 전 결혼 생활에서 낳은 6살 아이를 저렇게 아이를 사랑하는 아빠한테 보내주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논리가 지금 잘 안 맞아요. 이건 조금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 고유정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경찰이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제 범죄심리 저도 물론 범죄심리 공부했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은 경계성 성격 장애가 아니냐 예.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면접 교섭권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고유정이 재혼을 하면서 또 본인 아기를 키우지 않으면서 또 끝까지 남편한테 안 보낸 그 이유와 관련해서 그리고 혹은 소송을 하는 과정 중에서 얼마나 분노감이 쌓여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저런 행동을 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전 남편에 대해서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증오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증오감의 원천이 어쩌면 통제력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제가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이혼 가정에서 아이 양육권이나 면접 교섭이 매우 중요한데 그때 아무리 그런 걸 가지고 싸웠어도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내가 재혼하게 되면 그 재혼한 가정하고 특히 경찰이 말하잖아요. 재혼한 사람하고 잘 살고 싶었다고 하잖아요. 재혼한 사람하고 잘 살고 싶으면 전 남편하고 낳은 아들은 사실은 없는 게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자기는 안 키우면서도 안 보냈다는 거는 전 남편에 대해서는 절대 내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겠다는 이 심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건드려서 저 사람에게부터 그 범행 동기가 뭔지 이런 걸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지금 경찰이 아직까지 대답을 못 듣고 있는 거는 그런 포인트를 조금 더 집중해서 해보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유정에 관련된 다양한 새로운 이야기들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윤지호 씨가 여기저기서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홍준표 전 대표와 관련돼서도 윤지호가 피소됐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윤지호, 홍준표 전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가 됐습니다. 강현재 변호사가 윤지호와 또 시민단체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를 한 건데요. 강현재 변호사 측에 따르면 윤지호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장기현 리스트에 홍준표가 있다. 내가 봤다. 검찰에 얘기했지만 홍준표의 성추행 사실은 밝혀지지 않고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는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결국 윤지호가 고소가 됐습니다. 앞서 후원자들에게도 윤지호가 고소를 당했죠. 분유가 바뀌어서 후원했던 그 후원자들에 대해서도 고소를 당했고 그 앞서서는 김수인 작가에게도 윤지호 씨가 고소를 당했는데 이번에는 홍준표 전 대표 측에게도 지금 고소를 당한 건데요. 앞서 지난 3월에 윤지호 씨가 본인이 봤다는 이 장재현 리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특이한 이름이 기억난다라고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우리가 뭐 알만한 어떤 인물이라고 이름들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힌트를 주실 수 있습니까? 정치계. 정치계 인물도 있었어요? 네, 있었고. 그 리스트에 있었던 국회의원 이름 기억나세요? 좀 특이한 이름이. 일반적인 이름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한 명인가요? 제가 기억하는 건 한 명. 한 명. 윤지호 씨가 언급했던 저 특이한 정치권 인물. 결국 강현재 변호사 측에 따르면 윤지호 씨가 시민단체에게 그 이름은 홍준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네요. 네. 사실 국민들이 윤지호 씨에게 관심을 가졌던 거는 뭐냐면 그냥 장자연 리스트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는 거 아니냐. 특히 그 리스트에 올랐던 사람들이 누구나 알만한 사회적 지도자가 아닌가. 그리고 장자연 씨는 안타깝게 죽었는데 그들은 너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국회의원, 정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 정치권에 관심 있는 사람도 아닌 사람도 특이한 이름이고 그렇다라고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뒤로는 그게 누군지 이제 야권의 이제 정치 지도자급의 이름을 이렇게 흘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형적으로 언론을 이용하고 대중심리를 이용하면서 서로 교란시키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이런 거를 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윤지호 씨가 주변 사람들하고 나눈 카톡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언니, 그러니까 장자연 씨를 언니라고 언급해요. 언니 사건은 종결이 될 수가 없다. 모든 언론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서로 물어뜯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한 이 카톡이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진실 자체가 규명되기 힘든 것보다는 자기가 새로운 의혹을 던질 때마다 자기가 더 주목받는다라는 거를 너무 잘 알고 거기 프레임에 이제 정치인을 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당한 이제 정치인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워낙 윤지호를 통해서 혹시 다른 또 본인에 대해서는 억울한 심정이 있어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실제로
뭐 의미 있는 증언이 나올지 몰라서 기다려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거를 보면 전체가 다 의미 있는 진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본인도 대표적으로 당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정치인은 이제 본인이 변호사도 살 수 있고 또 아니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말 없는 후원자들은 그렇게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지난번에 기획 입국시켰던 그 여권에 힘 있는 국회의원님 이번에야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윤지호 씨 빨리 입국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검찰의 과거사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지호가 봤다라는 저 장자연 리스트의 실체 자체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리스트 안에 있다는 홍준표를 봤다라는 윤지호의 발언 자체가 지금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인 셈인데 이번에 홍준표 전 대표 측에게 고소당한 것 말고도 후원자들 그리고 그 앞서 김수민 작가에게도 윤지호 씨가 고소를 당했는데요. 그 대목도 잠시 들어보시죠. 윤지호 씨는 고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지호 씨는 조모 씨 성추행건 위에 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 목숨 걸고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빼서 후원을 하셨고요. 또 어떤 분은 분유값을 아껴서 후원을 했다는 분도 계시고 후원액을 받음과 동시에 윤지호 씨의 진실성을 믿고 후원했던 선의가 악용된 것을 입증받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또 고소를 당한 건이 한 건 더 추가됐습니다. 전직 국회의원 출신의 박민식 변호사에게도 고소를 당했습니다. 윤지호가 피해자인 양 속여서 40일간 호텔비 900만 원을 지원받은 사실은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법 위반과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지금 고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경찰이 통상 제공하는 숙박비보다 훨씬 더 많은 숙박비를 받아 챙겼다라는 게 박민식 변호사의 주장인 건데 여기저기서 지금 고소당해요. 사실은 뭐 저 돈을 윤지호 씨가 현금화해서 쓴 건 아닌데 문제는 호화 생활을 했다는 거죠. 왜 호화 생활이 가능했느냐? 그럼 만약에 법무부 검찰에서 저 예산을 이례적으로 높은 예산을 지급했다면 그만큼 중요한 증인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3월 얘기하실 때 제가 막 찔리면서 너무 허탈한 게 저는 믿었어요. 믿었죠. 저 국회의원이 누군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인터뷰한 앵커들한테 따로 연락을 했어요. 예. 누구래? 방송 끝나고 물어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거예요. 뭐 왜 잘해? 그래서 이름 두 자인 국회의원이 누군지 찾아보고 이름 특이한 국회의원이 누군지 찾아보고 추정을 해보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홍준표라는 이름이 시민단체를 통해서 뒤로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어찌 보면 자기가 이런 초특급 이 거물로 대우를 받고자 하는 거짓말이었다면 정말 저 고소가 몇 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저도 하고 싶습니다. 예, 최영일 평론가도 하고 싶다. 특히 이번에 박민식 변호사에게 고소당한 내용은 앞서 첫 번째 아이템에서 보도해드렸던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도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 3월 15일에서 4월 23일 경찰이 윤지호에게 숙박비를 제공했는데 호텔비가 90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서울 강남구 호텔 3곳에서 총 40일간 927만 4천 원, 하루 평균 23만 1,850원, 상당히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규정상 위해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 증인에게 임시 숙소 제공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통상 최대 5일간 하루 9만 원 이하만 지원하게끔 돼 있다라는 건데 9만 원이 900만 원까지 확 커졌네요. 네, 그 범피기금, 범죄 피해자 지원 기금이 어떤 사람들한테 쓰이냐면 예를 들어서 성폭력을 당했는데 이제 뭐 특히 아동 청소년 성폭행 당하면 치료도 들고 이런 여러 가지 들지 않습니까? 또 가정폭력을 당하면 그 가족이랑 현재 같이 살기가 힘든 아동학대를 받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니까 사실 윤지호 씨와 호화 호텔에서 사용한 900만 원 때문에 누군가는 그 국가로부터 900만 원어치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제가 비교를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조두순 사건 때 피해자 나영이 기억하시잖아요. 사실은 참 이런 끔찍해서 말하기도 참 너무 마음이 아픈데 장기가 파손이 되고 막 근데 그 나이가 지원받은 게 한 600만 원. 600만 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초호화로 호텔비를 지급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호텔도 세 군데나 옮겨 다니면서 굉장히 장기 투숙을 합니다. 근데 호텔 말고 대안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제 그 여성 성폭
폭행 관련돼서 증인이었기 때문에 정부 부처에서 제공하는 소위 안심가옥이라는 데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안 하고 자기는 구주 호텔 가겠다라고 해서 저 범피기금을 900만 원 넘게 썼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집행 과정에 있어서는 절차를 밟았을지 모르지만 일일 사용 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체 맥시멈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사용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법무부가 정리를 해야 되고, 역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 새롭게라도 기자들과 약속을 잡아서 1년 6개월 등의 활동, 이 장대한 사건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입니다. 이제 세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 수첩 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결승전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고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U20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를 36년 만에 4강으로 이끈 정종용 감독. 상대의 허를 찌르는 마치 신의 한 수와 같은 전략에 일명 정정용이 아니라 제갈용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면서 인기몰이가 대단합니다. 특히 승리 소식이 전해지자 정정용 감독의 모교도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 정 감독이 졸업한 경북 경일대학교는 정 선배가 쏜다는 현수막이 내걸린 학생회관 식당에서 재학생 1000여 명에게 공짜로 점심을 제공했습니다. 선배인 거는 알게 돼서 기쁘고 꼭 우승하길 바랍니다. 화이팅! 제가 이 학교에 다닌다는 게 약간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자랑스러운 선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 선배 입장에서 한참 어린 후배한테 저런 말 듣는 게 최고의 영예 같습니다. 뿌듯한 소식입니다. 사실은 저 강북구에서 공좀 좀 찬다는 우리 동네 해설위원 박용진 의원님. 예. 정종용 감독까지 지금 인기몰이에요. 예. 그 출신 대학 후배들이 저 선배가 무슨 호칭이 바뀌었어요. 네. 뭐 사실은 선수 시절에도 특별한 이제 빛을 못 봤고요. 그리고 이후에 그 유소년 축구단 대한민국의 어떤 축구 선수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는데도 이렇게 크게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었는데 이번 20세 이하 청소년 월드컵에서 이렇게 큰 주목을 받고 또 성과를 이뤄내서 정말 저희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고 박수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제가 그때 6학년 때인데요. 멕시코의 그 청소년 대회 때 박종환 감독도 저랬어요. 박종환 감독도. 네, 지금 뭐 정종용 감독 못지않게 엄청난 인기였고. 또 박종환의 그 감독의 그 전술 구사 A, B, C, D 네 가지 전술이 있다 이러면서 뭐 보도를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용이래잖아요 지금 정종용 감독한테. 근데 오늘 한국일보에요. 그 박종환 감독이 우리 자랑스러운 후배들에게 보내는 편집글이 이렇게 보도가 된 걸 봤는데요. 거기서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독재자였다고 그래요. 예. 실제 박정환 감독이 되게 엄했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그 당시엔 그랬어요. 선수들에게 체벌도 가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본인도 그걸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선수들한테 기껏 그 멕시코 고산지대에 대비한다는 게 마스크 쓰고 뛰어라. 예. 그 효과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 힘들었다. 난 독재자였다. 그런데 너희 시대는 다르지 않냐.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인종이 다르다. 인종이 다르다. 그리고 아이들이 축구를 즐긴다. 맞아요. 그리고 어제 우리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멕시코 아르헨티나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만나면 이제 우린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던 저희 세대가 아니라 쟤들이 우리가 더 잘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르는 그 세대들이 정말 배려하고 소통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줄 아는 감독을 만나서 웃어가면서 행복하게 저렇게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같이 행복합니다. 이제 한 번만 이기면 우승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눈 딱 감고 한 번만. 그러니까요. 한국 축구의 새 역사. 그리고 상대가 그렇게 센 팀이 아니라서 진짜 해볼 만한 일이고요. 다들 밤잠 또 못 자실 것 같아요. 또 못 잘 것 같아요. 전 이미 못 잔다고 예고해놨어요. 그런데 이 경일대학교인데 제가 알기로 허은하 소장님이 지금 경일대 교수님이에요. 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 때 총장님께 전화드렸어요. 취재까지. 직접 취재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총장님이 목소리가 떨려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지금 난리 났대요. 난리 났다. 학교 난리 났다. 지금 축제 분위기다 하면서 오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냐라고 했더니 이런 축제에 안 쏠 수는 없는 거다. 공짜 점심. 네, 공짜 점심을 하시는데 여기서 또 센스.
본인 교비로 다 모아가지고 했대요. 그래서 사실은 청소하시는 미화원 선생님들까지도 모두 다 드셨다고 합니다. 모두 다 원하면 경희대 모두 다 드는 완전 그런 축제 분위기인데 사실 지금 제가 지금 시험 문제 내고 있거든요. 예. 다음 주 시험 기간, 다음 주 시험 봐요. 시험 기간. 그런데도 학생들이 지금 선배 그러면서 지금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총장님이 말씀해 주신 게 아까 우리 박윤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즐기는 리더십. 우리 용 리더십은 즐기는 리더십 아니냐. 우리 학교가 강조하는 게 즐기는 학교예요. 그래서 좋네요. 문어의 공자 얘기 하시면서 그 능력 있는 자보다는 노력하는 자를 못 이기고 노력하는 자보다는 즐기는 자를 못 이긴다. 즐기는 우리 정정용이 해냈다. 막 이러면서 예. 너무 기뻐하시는데. 정의대 총장님이. 예, 막 전화를 듣는데 저도 막 뛰게 되더라고요. 예. 호은아 교수님도 그럼 공짜 점심 드셨습니까 그날에? 아, 그날 못 들었어요. 강의가 없었구나. 예, 예. 좀 아쉬웠습니다. 점심은 그날만 공짜였습니다. 네, 그날만 공짜였습니다. 두 번째 학풀 주인공도 만나보시죠. 어제 김정은이 여동생 김여정을 통해 고 이희호 여사 빈소에 보낼 조화와 조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김여정은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우리 측 인사들과 만났는데요. 남북 관계의 교착 상태에서 조문단까지는 부담을 느껴서 최측근 김여정을 보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여정은 조의문을 통해 유족에게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했는데 정의용 실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이호 여사님의 그간의 민족 간의 화합과 협력을 위해서 애쓰신 뜻을 받들어서 남북 간의 행동을 계속 나가기를 바란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정은이 직접 본인의 이름을 쓴 조의를 그리고 조화를 김여정을 통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이번 만남은 한 15분 정도 이루어졌는데요. 백두혈통인 김여정을 내세운 점에서 북한이 예를 다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반면 차관급인 김여정이 와서 우리 측 책임 인사를 불러들인 것이 예법에 맞지 않다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일 평론가께서 보시기에 어제 저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남북의 예법이 다를 수 있죠. 분단의 역사가 70년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소소한 측면이고 어쨌든 북측에서도 고 김대중 대통령과 또 더불어 영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존경과 애착, 애정의 마음이 크다.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 이희호 여사 돌아가시고 국내 정치에서도 여야의 평가가 다르지 않은 어찌 보면 사실은 사안 사안마다 이슈에 여야가 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DJ 시대 어찌 보면 이 용서와 화해가 화두였다. 근데 남북 간에도 그러한 또 다르지 않은 기류가 있어서 뭔가 지금 분열의 시대인데 그걸 묶어주는 인물이 있었다는 것은 다행이고 그런 분들이 이제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점이고 새로운 용서와 화해가 남북 간에 여야 간에 있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좀 이제 이희호 여사의 별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도 남북 화해의 고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고 또 한 분의 이제 편안하게 돌아가셨긴 하지만 이제 죽음 앞에서 남북 상관없이 이렇게 조의를 표현한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예법 얘기가 나오는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했으면 하는데요.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가 왔었냐면 이렇게 왔습니다. 12일 17시 판문점 통일각에서 귀측에 책임 있는 인사와 만날 것. 우리는 중앙위원회 책임 일꾼인 김여정 동지가 나갈 것.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조의, 그러니까 위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의를 다해서 나간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백두혈통 나가니까 니네도 걸맞게 나와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걸맞게 이제 정부의 차관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북한에서 먼저 나온 태도가 그렇게 급에 맞춰서 나오라라고 얘기를 했다면 역시 우리 의전도 거기에 맞게 갔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청와대는 그 실장이 제일 높은 직책입니다. 근데 실장이 비서실장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안보실장하고 국정상황실장 이렇게 세 분이 장관급이거든요. 근데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제외하고 그 두 분 장관급이 다 나가셨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또 통일부 차관이 또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그 장례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위직에 굉장히 또 박지원 의원님이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당정청에서 최고위급으로 이렇게 짜서 나갔는데 저기는 고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김정은의 여동생 이렇게 한 명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의를 표현하고 이런 마음까지는 괜찮은데 따뜻함을 표현하는 건 저쪽에서 해서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막
이게 국민들 보기에 이렇게 지금 남북 관계 이 상황에서 좋아 보이지는 않아서 그래서 예법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우리 김희정 전 장관님 말씀 중에 이제 팩트를 좀 바로 잡아야 될 건 당정청이라고 표현을 하셨으나 박지원 의원은 우리 당 소속이 아니십니다. 아니다. 박지원 의원. 엉이 없는 아니었나요? 아니. 야당이십니다. 그랬군요. 그래서요. 이제 지적하신 부분에 이제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저도 사실은 어제 좀 조문단은 안 오고 조화만 조의만 보냈다. 와서 받아가라. 태도가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은 뭐 저도 당연히 가졌고요. 그래서 북이 조금 오만한 태도를 보이나 하고 이제 좀 들여다 보니까 일단 김여정이 왔어요. 근데 이제 차관급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기 지금 그 급수와 서열로 보면 사실상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의 어떤 움직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건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급수를 가지고서 따진 문제는 일단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 지금 교착 상태에서 서로 만나서 조문단이 와서 서로 만나서 주고받을 메시지라든지 앞으로 향후 일정 문제를 따질 게 별로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 부분이 저는 솔직히 많이 아쉽습니다. 북이 지금 발을 한 발 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 조문을 통한 정치라고 하는 건 삼국지에도 나와요. 그래서 오나라하고 총나라가 조조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을 때 결정적으로 상을 당한 오나라 쪽에 조문을 가는 요걸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많은 경우에 이제 조문단이 오고 가면서 막혔던 게 뚫리기도 하는데 저는 이번에도 그래서 조문단이 와서 막혔던 걸 뚫고 대화의 어떤 매개체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북이 그 부분에서 되게 소극적으로 지금 예의는 갖추되 아주 소극적으로 지금 했기 때문에 사실 저로서는 많이 이제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핫플 소식도 만나보시죠. 이게 뭐야? 영국 런던에서 기상천외한 패션 쇼가 열렸습니다. 모델들이 이렇게 상체나 팔 등에 풍선을 끼고 등장하는데 갑자기 중앙에서 이렇게 풍선을 펑 하고 터트리는 건데 다름 아닌 풍선을 활용해서 이렇게 의상으로 변하는 건데 제 눈에는 아직도 풍선으로 보이는데 몸에 맞춘 듯 딱 맞게 풍선이 어떻게 조절되는 건지 참 신기하긴 정말 신기합니다. 세계적인 패션 스쿨로 유명한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컬리지 졸업생의 패션쇼여서 아마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상당히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시도임에는 분명해 보여요. 이 풍선 의상을 만든 프레드릭 씨는요, 패션쇼의 대상격인 로레알 영 탤런트 어워드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 팔이 제일 웃기네요.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허블레아니호. 어제 인양 과정에서 6살 소녀와 시신 3구가 발견됐었는데 한 국내 언론이 수색에 참여한 헝가리인 잠수사를 인터뷰했는데요. 어떤 여성이 6세 아이를 안은 채 발견이 됐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에 어린 소녀를 안고 발견된 시신이 외할머니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신의 신원을 외교부가 확인해주지 않고 있어서 정확한 관계는 외교부의 확인을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다뉴브강 110km 하류에서 허블레아니호에 탑승했던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추가로 수습됐는데요. 한국인 실종자로 확인될 경우 남은 실종자는 3명. 하지만 헝가리 법원이 유람선 침몰 사고를 낸 바이킹 시기노의 선장 유리 C씨를 석방하기로 결정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아니 이 바이킹 시기노의 선장을 좀 너무 쉽게 석방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저 문제가 된 그 바이킹 시기노도 사실 압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그 다음날 곧바로 출항을 시켜서 결과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하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페인트도 칠하고. 그리고 그 부인하고 있는 선장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6,500만 원 정도를 보석금으로 책정을 해서 그것만 내면 원래 하게끔 얘기가 됐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물론 검찰에서 이제 항고를 해가지고 뭐 지금 다시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상황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바이킹 시기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종류의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았었다는 거. 좀 이상합니다.